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는 우리 민족과 일본 간의 7년간의 전쟁이었던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한다면 참 유명한 전쟁이죠. 옛날에 역사 시간에도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사극이라든가 그리고 영화라든가 그리고 여러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극화도 많이 됐었던 그런 전쟁이죠. 근데 과연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과연 우리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7년간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그리고 또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약탈당하거나 그리고 또 파괴됐으니까 사실상 패한 전쟁이 아니었느냐. 하지만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7년간의 전쟁을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임진왜란이 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강좌에 앞서서 임진왜란의 이전의 배경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짧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당시에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일본 통일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을 넘어서 그리고 동북아 전체를 장악하려 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작자의 허황된 야망 때문에 벌어진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92년 4월 13일에 왜군은 20만의 대병력이 이끌고 여기 보이는 부산 앞바다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당시 왜군의 전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명나라를 치러 가니 조선은 길을 비켜라. 명목상으로는 그러지만 사실은 이거는 조선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 조선을 바탕으로 만주를 넘어 명나라까지 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빠른 시일 내로 조선을 장악하고자 파죽지세로 북쪽 쭉 올라가서 수도인 한양을 점령하고 그리고 국왕을 납치해서 속전속결로 끝내는 그런 전략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총 3갈래 길로 나누어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보시게 된 것이 이 중간에 빨간 선에 있는 이 줄입니다. 이 당시에 일본을 이끌었던 왜군 장수는 유명한 고니시, 일명 소서행장이라고도 부르죠. 고니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밀양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그리고 쭉 이 당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있는 최단 경로였던 영남대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결국엔 문경세제를 통과해서 충주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2구는 요 파란 색깔인데 가토 기우마사라는 장수가 이끌고 있었죠. 가토 같은 경우에는 요 부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울산을 거쳐서 그리고 경산을 거쳐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이 중령고개를 넘어서 충주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구도다 나가마사라는 좀 덜 알려진 장수가 이끌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김해를 거쳐서 이렇게 창녕을 거쳐서 가다가 오늘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이 추풍령을 따라서 이렇게 서울로 북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에 맞서서 우리 민족은 당시 어떻게 싸웠을까요? 물론 워낙에 20만 대병력이 끌고 쳐들어왔으니까 중과부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부산에서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가령 부산진성에서는 정발장군과 그리고 부산진에 있었던 군인들과 병사들이 끝까지 맞서 싸웠고요. 그리고 동래성 같은 경우에는 동네 부서였던 송상현 장군과 그리고 동래성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다 장렬하게 시호를 마쳤지만 이틀에서 사흘 동안 왜군에 맞서 싸우면서 그만큼 왜군은 속전속결 전략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게 되었고, 반면에 우리 민족은 그만큼 대비할 수 있는 시간 벌 수 있었죠. 한편 이 남쪽에서 왜구들이 쳐들어왔다. 이 보고가 바로 그 서울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정에서는 어쨌든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재승방약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조선의 방어 전략은 이 재승방약이었는데, 이 지역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던 그 성과 그 진지들에서 그 평상시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가, 그 외적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그 일정한 지역에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대부대를 만들어서 이 대규모의 적과 한바탕 맞붙어 싸워서 적을 물리친다,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게 원래 조선 초기에는 이 재승방역제가 아니라 그 성과 진지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그 외적에 맞서 싸우는 그런 진관 체제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게 성하고 진지가 각계급파당하니까 결국엔 이런 한 군데에서 대병력을 모아가지고 한판 싸움을 벌이는 이런 재승방역제로 바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승방역제가 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북진에 올라오는 그 왜군의 속도에 맞춰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합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 상주에서는 경상도 지역 병사들이 어쨌든 간에 그 왜적을 막고자 모여야 되는데 그 모이는 속도보다 이 왜군의 그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고, 겨우 몇천 명 모여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왜군이 기습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순식간에 와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북방에서 여진족 토벌로 이름 나 있었던 그 신립장군이 8,000명의 기병대하고, 그리고 충청도에 있었던 병력 8,000과 합쳐서 총 16,000명의 대부대를 조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충주의 그 남한강이 흐르는 그 탄근대 배수진 치고 딱 왜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탄근대에서 이 신립장군이 이끄는 우리 군대는 왜군에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 재승방역제에 의한 초기 대응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조는 어떻게 했어요? 초기 대응이 실패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도성을 버리고 북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왜군은 사실상 별다른 저항 없이 5월 2일에 한양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한양에서 다시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경의선 루트를 따라서 평양으로 쳐들어가게 된 것이고, 한쪽은 강원도 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서 함경도로 쳐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바로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경의선 루트를 타고 올라갔던 것은 고니시가 이끄는 제1부대였고, 그리고 함경도로 쳐들어가는 부대는 그 가도였습니다. 왜군이 서울에서 개성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선조는 여기 평양이 어쨌든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분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평양에서마저 포기해버리고 결국에는 압록강 가까이에 있는 국경도시였던 의주까지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참 말이 많았다죠. 평양성 주민들은 어떻게든 싸우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 국왕과 그 대신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서 도망갈까, 그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왜군이 파죽지서 몰려고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반격의 서막은 먼저 우리 수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우도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은 총 4차례에 걸쳐서 남해안 각지로 출전하면서 곳곳에서 왜군을 격파했습니다. 제일 먼저 보자면 이 거제도 동쪽에 있었던 옥포에서 왜군 함대를 무찔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격 때는 유명한 거북선을 처음으로 출격시키면서 사천포 그리고 당포 이어서 당포까지 곳곳에서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명한 한산대첩이 이 세 번째 출전 때 벌어지게 된 것이고, 이 한산대첩을 넘어서 오늘날의 창원 밑에 진해 근처에 있는 앙골포에서도 왜군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네 번째 때는 아예 적들의 소굴이었던 이 부산포를 직접적으로 타격해서 완전히 길을 죽여 놓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죠. 자, 이거 어쨌든 간에 이게 남해안 곳곳에서 예상도 못한 조선 수군에 의해서 자꾸 깨져나가니까 왜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군 장수도 이름 높았던 와키사카 이런 장수들을 데려다가 정예 함대를 조직하고는 우리 수군을 격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총 73척으로 이루어진 왜군 함대는 우리 수군과 맞붙기 위해서 이 통영하고 거제 사이에 있는 견내량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 수군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전라 좌수영 함대, 그리고 해남 쪽에 있었던 이혁기 장군이 이끌었던 전라 우수영 함대, 그리고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원균이 이끌고 있었던 경성 우수영 함대가 힘을 합쳐서 58척의 함대가 왜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한산도 앞바다로 이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수군과 왜군의 전략 전술을 비교해 보면 우리 수군 같은 경우에는 튼튼한 군함과 그리고 강력한 함포를 이용해 가지고 적선을 포위선멸하는 그런 전력을 썼던 반면에, 왜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면서도 빠른 배를 엄청나게 많이 동원해 가지고 쪽수로 밀어붙여서 백병전을 벌이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 견내량 바다가 어떻습니까?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 좁죠. 이런 바다에서는 우리 수군의 특기였던 강력한 함포를 이용한 포위 선멸전이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에 딱 진영을 갖추고 함포를 쏘려고 해도 기껏해야 맞붙는 적은 한 10척에서 20척 정도밖에 앞에 있는 부대밖에 격파하지 못하고, 뒤에 있는 부대는 앞에 있는 상황이 불리해지면 결국엔 그대로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수군의 몰살을 바라고 있었던 우리 수군에게는 이 견내량 앞바다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 왜군을 큰 바다로 끌고 와서 포위 선멸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마침 이때 왜수군을 이끌고 있었던 와키사카 같은 경우에는 한산도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에는 용이 육군을 이끌고 있었는데, 한 3만 명의 우리 관군을 맞서가지고 1,500명만 가지고 돌격해가지고 순식간에 와해시킨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장소였죠. 당연히 이순신 장군은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딱 이런 외장에 대해서는 이거 유인작전으로 꿰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전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척 되는 유인부대를 보내가지고 이 견내령 앞바다까지 에서 왜군을 끌고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력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와기 시작하는 대여섯 척밖에 안 되는 우리 함대를 보고선 조선 수군을 빨리 격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좁은 견내량 앞바다에서 쭉쭉쭉쭉 우리 수군을 쫓아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산도 앞바다에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수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왜군은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간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함대는 그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함포 사격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 판옥선이 어떤 배입니까? 튼튼하고 또 수많은 함포를 달고 있어가지고 왜군을 불태우고 그리고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유명한 거북선이 딱 하객진 날개의 그 선두에 서서 그 포위망에 들어온 왜군 함대 속으로 들어가서 적진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충각전술로도 격파도 하고 그리고 포를 쏘면서도 격침시키고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한산대첩에서 우리 수군은 총 59척의 적 함대를 격파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와키자카 같은 경우에는 이 한산도 근처에 있었던 무인도에 숨어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미역하고 조개만 캐먹다가 겨우 나룻배 하나를 구해가지고 부산으로 도망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한산대첩의 의의는 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한 번의 해전을 통해서 우리 수군은 남해안 일대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었죠. 이 남해안 일대의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큰데, 일단은 왜군이 수군을 이용해 가지고 육지에 있었던 그 육군과 함께 그 신의주에 있었던 그 조정을 칠 수 있는 그런 수륙 병진 작전이 완전히 파탄됐고, 그리고 또 바닷길을 이용해 가지고 군량미를 운송하고 군수물자를 운송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수군한테 막혀버리니까 당연히 전쟁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왜군은 전황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우리 수군이 활약해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면, 육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항전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바로 의병을 조직해서 나선 거였죠. 맨 처음 의령에서 홍위 장군 곽재우가 의병을 조직하고 일어선 것을 시작으로 호남 이병, 그리고 또 충청도 의병,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병들이 구성돼서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당시의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 이름난 그 유학자거나 아니면 그 벼슬에 나섰다가 은퇴해가지고 고향 낙향에 있었던 그런 유지들이 많았던 반면에, 그 의병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병력은 그야말로 그 자기 고향과 그리고 자기 가족과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자 일어섰던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제일 밑바닥에서 차별받았던 노비들도 나라를 지키고자 일어섰고, 그리고 서산대사, 그리고 또 사명당, 영규대사, 처형대사 등등 산중에서 불도를 닦던 스님들도 나라를 지키고자 승병대를 조직해서 싸움에 나섰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의령에서 홍위 장군 곽재우가 의병대를 세웠고, 뒤이어서 호남 지역에서는 고경명, 최경회, 김천일 등등의 의병장들이 들고 일어서고, 또한 처형대사가 승병을 조직해 나섰고요. 그리고 또 충청도에서는 역시나 그 조원 선생과 그리고 이 역시 스님이었던 영규대사가 승병을 이끌고 의병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평양 근처의 묘양산에서는
바로 그 유명한 서산대사께서 스님들이 이끌고 싸움에 나서게 됐고, 어찌 보면 이 서산대사가 그 승병을 이끌고 나섰기 때문에 그 금강산에서 그 사명당 스님도 일어서고, 그리고 영주대사, 처영대사 이런 분들도 다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다 서산대사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함경도에서는 이렇게 그 정문부 의병장이 그 북관 의병들을 관북 의병들을 이끌고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 의병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규군이었던 그 관군에 비해서는 그 무장이라든가 전투력은 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고향의 지형과 기후에 통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산과 고개, 그리고 하천, 이런 지형들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으로 왜군의 보급로가 지나갈 것이다,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전략 전술을 짰고요. 그리고 자기 고향의 그 바람이 계절풍이 어디에서 불어오느냐, 그리고 언제가 안개가 끼고, 그리고 언제가 제일 야밤에 제일 어두운가, 이런 것까지 통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전략 전술에 반영해서 왜군을 무찌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산중이나 고갯길에서는 매복하고 있었다가 그 왜군이 지나가면 바로 기습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고요.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그 마치 축지법을 쓴다든가 아니면 또 분신술을 쓴다든가 이런 효과를 내서 왜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가령 곽재우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하고 똑같은 붉은 옷을 입히게 해서 안개가 낀 날에 곳곳에서 배치해놔서 왜군이 정신 못 차리게 이쪽에서 치고 빠지면 또 저쪽에서도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왜군이 마치 그 의병들이 분신술을 쓴 것처럼 보였다는 그런 전략을 쓴 게 참 유명하죠. 이 당시에 의병들 투쟁을 보면서 왜군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 도성에 들어갔는데 조선 국왕이라는 작자는 성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싸움에 나선다? 자기들로는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대에 그냥 영주 하나 죽이고 나면 그냥 그 부하들이나 백성들이 다 항복해가지고 해당 그 영주나 그 장수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체계였거든요. 이에 반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성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싸우니까 당연히 이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당초에 속전속결 전력을 노렸던 왜군의 전력은 완전히 파탄되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도도 우리 수군에게 막히고 또 육지도는 곳곳마다 의병들이 나타나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이러니까 전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사실상 그 패배의 운명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우리 의병들이 활약하게 되니까 그동안 죽을 쓰고 있었던 관군도 다시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싸움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과 관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정한 전선을 형성하게 되었고 곳곳에서 승전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령 경상도 내륙에 있는 영천에서는 권흥소 의병장이 의병을 이끌고 영천을 해방시켰고 뒤이어서 경상도 관군이었던 그 박진 장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경주성 타다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경주성 전투 때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그 신무기였던 비격진천의 한 방으로 성을 해방했다는 얘기가 유명하죠. 또 앞서 얘기했던 그 함경도에서는
정문부 의병장이 이끄는 관부 의병대가 의병대의 힘으로 갓도가 장악하고 있었던 함경도들 전체를 완전히 해방하게 됩니다. 참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시간도 시간이고 또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따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의병과 관군의 활약으로 점차 전쟁 수행이 어려워진 왜군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그때부터는 왜군에게 있어서 군량미를 확보하는 게 제일 큰 과제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산에서 바닷길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닷길을 통해서 가려고 해도 수군에 막히고 육지에서도 이게 가는 곳곳마다 의병들이 막으니까 결국에는 이걸 타개하려면 결국 군량미를 확보해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군은 곡창지대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큰 곡창지대가 어디 있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바로 전라도였습니다. 오늘날 호남 평야, 나주 평야 여기에서 나온 쌀이 지금도 엄청난 양이 많이 생산이 되죠. 왜군은 이걸 보고서 이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였던 호남 지방을 공략하고자 웅치고개와 이치고개도 대병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호남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권유 장군과 그리고 황진 장군이 이끄는 관군들 그리고 호남 의병들 그리고 차용대사가 이끄는 승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호남 지방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알고 왜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 웅치고개하고 이치고개 이중 삼중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7월과 8월에 웅치하고 이치고개에서 대전투가 벌어졌는데 왜군은 이 고개를 넘어서 전라도로 쳐들어가려고 총공세를 벌였지만 호남 군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어서 왜군이 넘어오려고 하면 바로 화포를 쏴서 저지시킨다든가 그리고 방어선마다 치열하게 열심히 맞붙어가지고 저지시켰죠. 결국 호남 군민의 항전 끝에 왜군은 결국 전라도를 공략하는 데 실패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평양까지 올라가 있었던 고니시도 참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보급로가 막히니까 점점 쌀은 떨어져가고 그래서 고니시 역시도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혈안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곡창지대가 어디 있을까요? 황해도.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온나라도 북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는 동네가 바로 이 황해도죠. 그래서 구도다 나가마사한테 시켜서 황해도를 치게 했는데 이 황해도 역시 공략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안성을 지키고 있었던 이정왕 의병장과 한 1,300여 명의 연안성 군민들이 치열하게 맞붙어 싸웠기 때문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곡창지대를 확보하려는 왜군의 기도마저 실패하고 전쟁은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군은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상대적으로 이 소백산맥을 넘어서 쳐들어가는 길보다는 수월했던 이 남해안을 통해서 쳐들어가는 경로로 호남을 치게 됐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전략적 요충지인 진주성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진주성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호남의 곡창지대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막고 있었던 이순신 함대가 주도하고 있었던 좌수영까지 육지에서 쳐버리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3만 명의 대병력을 동원해서 이 진주성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진주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과 그리고 한 3,800명의 관군과 의병들 그리고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미 일찍이
이 남해안 일대의 그 최대 군사 요충지였던 진주성을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감지했었던 김시민 장군과 진주 군민들은 이에 대비해서 성을 더 튼튼하게 구축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 당시의 진주성 지도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내성과 그리고 내성으로 이루어진 외성으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 밑으로는 남강이 흐르는데 이 남강 절벽으로 이루어져서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북쪽에다가는 크고 깊은 해저를 파놔가지고 섣불리 공격할 수가 없었죠. 그야말로 이 진주성은 당시로서도 난공불락의 처동성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진주성에 대해서 진주성 군민들은 그냥 여기에만 의지하지 않고 더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진주성 근처에 있었던 그 들을 싹 비워가지고 성 안으로 식량을 다 가지고 들어갔고, 심지어 우물까지 메워버려서 완전히 텅텅 비게 만들었죠. 바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성 방어 기술이었던 청해 전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 내에는 수많은 화포하고 화약을 구비해 놓고 있었고, 성벽은 더 높게 쌓았고, 그리고 해저도 더욱 깊고 넓게 팠으며, 그리고 성벽 곳곳에다가는 이렇게 높은 데서 대포를 쏠 수 있는 포막로를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쓰려고 진주성에 직접 답사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안에서 볼 때는 모르는데 밖에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포막로가 참 높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진주 시내도 다 보이고, 그리고 진짜 여기에서 포를 쏘면 멀리까지 날아가겠구나. 그게 참 실감이 대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1일부터 역사적인 진주성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3만 명의 왜군은 그 진주성을 삼면에서 포위해 들어오면서 온갖 공성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총공격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서 진주성 군민은 다양한 전력 전술을 사용해서 진주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가령 왜군이 그 공성탑을 이용해서 성벽을 오르려고 하면 바로 거기에다 화포를 쏴가지고 박살을 내버렸고요.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적들에 대해서는 성벽 위에서 돌을 굴려서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어가 머리 위에 곧바로 뿌려가지고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전술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다시피 이 해저를 메우려고 왜군은 근처에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었는데, 진주성 군민은 이거를 가만두지 않고 불화살을 쏴가지고 다 싹 다 불태웠죠. 심리전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령 밤만 되면 진주성 성루에 올라가지고 악공을 시켜가지고 피를 부게 하는데, 이 음색이 워낙 구슬펐다고 하네요. 이 음악 소리를 들으면 왜군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그냥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싸우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성벽 곳곳마다 횃불을 켜놓고, 그리고 허수아비를 세워놔가지고 왜군에게 3,8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있다고 위장하는 그런 전술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전투는 진주성 군민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전투 직전에는 경성 우경사 유승인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는데, 김시민 장군은 간곡히 성 안으로는 들여보낼 수 없으니까 밖에서 우리를 응원해달라라는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유승인 장군과 그리고 경상도 관군은 대규모의 외적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곽재우 의병대도 진주성 도우고자 왔고, 심지어는 저 호남 지역에서도 최경의 의병대가 진주성을 구원하고자 병력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 바깥의 의병과 관군은 진주성 근처에 있었던 산들의 진지를 치고서는 왜군을 역으로 포위해서 꾸준히 공격했죠. 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을 공격해도 이게 제대로 함락이 되지 않는데, 심지어 바깥에서도 우리 관군과 의병들이 공격해 오니까 공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다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한 일주일 만에, 정확히는 6일이지만 한 일주일 만에 왜군은 성 폭력에 실패했고요. 무수한 시체만 남긴 채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진주성 군민들이 사용했었던 화포를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화포는 천자총통지수인데, 여기 달려있는 요게 참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대장군전이라고 하는 무기인데, 거대한 통나무에다가 앞에는 쇠로 된 화살촉을 달았고, 그리고 옆에다가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날개를 설치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어떤 무기와 비슷하게 보이세요? 자, 자, 자세히 보면 이게 미사일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예, 말 그대로 이거는 조선시대판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왜군의 공성병 병기에다가 딱 발사해가지고 격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신무기인 비격진 천내, 요거는 그야말로 세계 최초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요 폭탄 안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뚫뚫 말아가지고 시간차를 두고 터지게 했고, 그리고 요 안에는 화약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마름새를 집어넣어가지고 터질 때 온 주변에 작살내는 그런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진주성은 진주성 군민들과 그리고 관군과 의병의 하나된 힘으로 성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왜군을 물리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역시 왜군의 호남 지방 공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왜군은 고갯길을 넘어가서 들어도 실패. 그리고 또 그나마 제일 수월할 것처럼 보였던 이 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쳐들어간 것도 실패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서 왜군은 더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의 패배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이 패전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매우 크게 분개했다고 하며,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다시 진주성을 10만 명의 대병력을 동원해서 쳐들어갈 때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반드시 진주 목사의 목을 가져와라. 그 정도로 참 왜군에게 있어서는 이 진주성에서의 패배가 뼈아픈 실패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드디어 명나와군이 참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원래 명나와군은 전쟁 초반부터 참전할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명나라에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명나라에서는 왜군 때문에 원병을 보내는 게 말이 됐냐? 혹시 너네 일본하고 짜고 쳐서 명나라를 쳐들어오려는 거 아니냐? 오직 이렇게 의심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게 되면서 명나라 역시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장악당하고 나면 곧바로
요동이 위험해지게 되고 요동마저 뚫리게 된다면 그 중국의 수도였던 북경은 순식간이었거든요. 그대에서 맨 처음에 7월에 그 조승훈이 이끄는 선발대가 한 3,000명 정도가 압록강을 건너와가지고 평행성을 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명나라군이 왜군은 너무 얕봐가지고 결국 대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서 왜군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명나라에서는 이제 한 5개월 뒤인 12월에 이호송이 이끄는 한 3만 명의 대부대를 조선에 파견하게 됩니다. 명나라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어쨌든 간에 그 해를 넘겨서 1월달에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공략하게 되고 평양을 해방하게 되는데, 이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명나라군은 이 평양성 해방에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양성 타단에 있어서 제일 선두에 섰던 것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서산대사와 그 승병들, 그리고 또 평안도 인근에서 의병들 조직해서 싸움에 나섰던 그런 백성들의 힘이 여기에도 역시 제일 큰 화력을 보였죠. 어쨌든 간에 이 평양을 해방하고 난 다음에 조명연합군은 서울을 해방하러 남쪽으로 쭉쭉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진이 잠깐 멈추고 맙니다. 왜냐하면 서울 인근에 그 구파발 넘어서 벽제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벽제간을 지나가던 명나라군이 그 왜군의 기습을 받아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명나라군은 제대로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에 파병한 것을 대가로 해서 조선의 그 보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다 떠넘기고, 심지어는 명나라 장병들이 그 우리 백성들이나 그 대신들에게 행패를 많이 부렸다고 하죠. 이때 통용되던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군은 얼레빗, 그리고 명나라군은 참빗. 이는 그 당시에 왜군의 침략도 침략이지만 명나라군의 횡포가 상당히 심각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그 호남을 지켰던 권유 장군과 그리고 호남 군민들은 이 조명연합군의 그 남진과 함께 서울을 해방하러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원 독산성에서 부대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 5,000명 가량은 5,000명이 아니라 한 7,000명 가량은 경기도 곳곳에다가 배치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권유 장군은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 서울 근처에 있었던 전력적 요충진 행주산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에서 머물면서 그 조명연합군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이들과 함께 서울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벽제간에서 일단 명나라군을 격파해서 한숨 돌린 왜군은 아예 서울 강점에 있어서 후원을 없앨 목적으로 이 행주산성을 치고자 했습니다. 왜군이 보기에는 이 행주산성이 일단 작은 성인데다가 기껏해야 3,000명밖에 주둔하고 있지 않다라는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냥 쪽수로 밀어붙이면 그냥 격파할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0배가 넘는 3만 명의 대병력을 이끌고 2월 12일에 이 행주산성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행주산성은 절대로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이 행주산성이 위치해 있는 요 고양시 덕영산 자체도 경사가 급한 데다가 그리고 뒤쪽에 한강이 있는데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한강 쪽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강에서부터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산수도 급한데 이 행주산성에 들어갔던 3,000명의 호남 군민은 그 산 능선마다 2중, 3중으로 목책과 그 참으로 이루어진 방어선을 튼튼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그 화포하고 화차를 설치해 놔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그 2월 12일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왜군은 총 10차례에 거쳐서 성을 공격했는데 이에 맞서서 3,000명의 호남 군민과 그리고 의병대 그리고 승병 그리고 이 당시에 고양시 주변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왜군의 침공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가령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왜군이 산능선 타고 방어선 뚫으려고 하면 거기에다가 화포를 발사한다든가 이런 무기를 쓰는 거죠. 바로 조선시대판 그 방사포나 다름없었던 이 신기전 화차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적진 한가운데로는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무기인 이 변이중 화차란 것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무기처럼 보이세요? 이게 단순히 보기에는 이게 상자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 병사가 한 두세 명 정도 들어가지고 수레를 끌고 있고요. 그 여기 판자마다 그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화포하고 그리고 조총을 무진장 많이 꽂아놔가지고 사방에서 수많은 총탄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바깥에서는 그 아무리 그 총알을 쓰고 화살을 쏴도 이 나무 판자에다 막히고 오히려 안에 이 화차에서는 이게 총탄이 사방으로 발사되니까 그 적진은 금방 진영이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거는 그 오늘날로 치면 전차하고 비슷한 무기였고, 어찌 보면 이거는 그 굳이 비유하자면 그 육상의 거북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무기가 떨어지려고 하면 그 주민들은 그 앞치마나 지게에다가 그 돌을 실어가지고 날라서 왜군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물리쳤다는 그런 전설도 내려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한강 하구에서 우리 수군이 그 배 수척에다가 수많은 무기를 싣고 행주산성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호남 군민들은 그 용기와 희망을 얻고 더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되는 반면에 왜군은 다 잡았다 싶었는데 무기가 다시 들어온 걸 보고 나서 이건 이제 틀렸다라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왜군은 또다시 이 행주산성을 장악하지 못하고 무수한 시체만 남긴 채 서울로 도망치게 됩니다. 워낙 이때 행주산성에서 그 입은 피해가 컸던 모양이지 그 서울을 강점하던 왜군은 이 서울을 점령하는 것마저 제대로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행주산성 전투가 벌어진 지 한 2개월 만에 왜군은 서울을 버리고 남해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행주대첩 역시 우리 민족이 서울을 되찾고 그리고 왜군을 남쪽으로 몰아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중요한 전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은 큰 전투가 끝나고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강화 교섭이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 명나라가 교섭의 그 정권을 가져가면서 우리 민족은 전혀 이 강화 교섭의 당사자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만 강화 교섭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그 외세가 그 서로 교섭한다는 게 참 기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교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왜군의 그 조속한 철수를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적당히 빨리 전쟁 끝내라. 너네 그 퇴로 보장해 줄 테니까 이런 식이었고, 왜군은 침략 야욕을 벌이지 못하고 이런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가령 조선의 삼남지방을 일본에 할양하라든가
아니면 조선 국왕은 항복하고 조선의 왕자들 일본에 보내라 이런 거 아니면 명나라의 황족을 일본에 시집 보내라 이런 황당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의견이 서로 안 맞는데 교섭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섭은 진전도 없는 채 한 4년에서 5년간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근데 이렇게 강화교섭이 계속 시간만 허비한 채 진전이 없으니까 명나군이나 그 왜군이나 둘 다 빨리 교섭 끝내고 전쟁 끝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점점 곤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섭을 맡았었던 명나라의 심의경과 그리고 고니시가 아예 외교 문서까지 조작해 가면서 어떻게든 강화교섭을 타결시키려고 사기극을 벌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사기극은 얼마 안 가서 들통나게 됩니다. 이게 사기극이었던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일본의 히데요시도 분개해가지고 협상판을 엎어버리고 다시 재침을 명령했고, 그리고 사기극의 당사자였던 이 심의경도 명나라 조정에서 이를 파악하고서 목을 쳐버렸다죠. 이렇게 해서 1597년에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민족은 그냥 아무런 교섭권이 없었다고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명나라군이 이게 교섭을 해도 제대로 정보를 안 알려주니까 당연히 조정에서도 이게 당연히 명나라를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왜군과 담판을 벌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높아지게 됐고, 그래서 승병장으로 유명한 이 사명당 스님을 담판 대표도 내세워가지고 적진에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명당 스님 같은 경우에는 서산대사의 제자로서 금강산에서 승병을 조직해서 평양으로 이동해서 서산대사와 함께 평양 해방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렇게 교섭 대표도 나서면서 활약을 하기도 했고, 또 전쟁 소강기에는 승병들이 이끌고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맡으셨다고 하죠. 교섭 대표로 파견된 사명당 스님은 외장 가또하고 담판을 벌이면서 당시에 왜군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탐해서 조정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 조선과 가또 사이에 강화교섭도 큰 성과는 없었는데, 일단 왜군에게 있어서도 외교 교섭의 정권은 고니시가 다 가지고 있었고, 이 가또는 오히려 강화교섭 하지 말고 그냥 전쟁 계속하자 그런 강경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판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선조도 딱히 큰 기대를 거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있었습니다. 바로 왜군이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 민족이 파악하고 전쟁에 대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니시하고 가또하고 사이가 무진장 안 좋다, 이거를 파악하게 되면서 왜군을 분열시키고자 공작을 시도했던 것도 바로 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튼 이렇게 해서 강화교섭은 끝나게 되고 정의재단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조선은 다시 쳐들어온 왜군은 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수군과 바다와 육지에서 수륙 양면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점령하는, 그거는 똑같았습니다. 바로 바다에서는 이 당시에 이순신 장군을 파직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통제사에 부임했던 이 원균이 수군을 말아먹으면서 결국 칠천령에서 왕창 깨지게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남해 바다에서 우리 수군이 사라지게 되니까 바닷길이 뚫린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왜군은 이번에는 초토화 작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은
말인즉슨 가는 곳곳마다 그 주민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런 전력이었는데 왜 이런 전력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이전 시기에는 그냥 속결 전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병들의 투쟁에 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절대로 이게 그 순순히 항복 안 하는 이런 작자들이니까 이제는 그 닥친 대로 다 죽여서 죽이고 그리고 납치하고 그리고 완전히 싸그리 파괴해야만 이 얘들의 그 저항을 길을 꺾어 놓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황석산성, 남원 뭐 등등 그 남부지방과 그 전라도 곳곳을 쳐들어가면서 보이는 곳곳마다 우리 백성들에게 대학살을 벌이고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마을을 약탈하고 불태우는 그런 천인국날 만행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왜군의 대학살극의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바로 이 두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남한에 있는 만인 의총이라고 남한선 전투 때 몰살당한 그 군인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유해를 한데 모셔다가 이렇게 무덤을 조성해 놓은 건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유해가 여기 묻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일본에 있는 코무덤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그 사연을 듣고 나면 참 그 기가 차는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왜군은 이 우리 민족을 학살한 그 증거로 코나 귀를 잘라갔는데 그 보통은 그 전투에서 적군을 죽이고 나면 그 목을 베어가지고 증거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목은 이게 부피도 많이 차지하는 데다가 무거워가지고 이게 상자에 많이 못 싣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고 그리고 가벼웠던 이 코나 귀를 잘라다가 학살의 증거도 내섰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귀는 몸에 몇 개가 달려있습니까? 2짝이 달려있죠? 이렇게 되니까 그 하나를 자르고도 이게 한 명 죽였다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귀가 아니라 코를 자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군은 그 죽은 사람의 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코까지 베어다가 증거물로 제출했고 이 때문에 그 전쟁이 끝나고도 한동안 호남 지방에서는 코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모아진 코들이 일본에 다 보내지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처치 곤란해진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군데다 모아놔서 그 묻어놓고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일본에 가면 그 전국 각지에 이런 코무덤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이죠. 물론 얘들은 이게 그 코무덤이라고 안 부르고 귀무덤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그 코무덤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표현이 직설적이다. 이래가지고 귀무덤을 고쳐 부르게 한 것인데 코무덤이든 귀무덤이든 간에 결국 이 당시에 외놈들이 우리 민족을 그 학살했다는 사실 변할까요? 웃긴 노릇이죠 참. 이에 맞서는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이전 시기에 그 초기 대응의 실패의 원인으로 꼽혔던 이 재승방역제를 폐지하고 다시 성과 진지에 병사들을 주둔시켜 놓고는 국권이 방어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전략을 세웠죠. 그리고 왜군 쳐들어오면 관군과 의병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치열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황석산성 같은 경우에도 모든 병사들과 주민들이 몰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서 싸웠고 황산성 같은 경우에는 곽재우 의병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울산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이 가토기 우마사의 군대를 격퇴하는 승리를 거두었죠. 이렇게 우리 민족이 정유재단 때도 치열하게 싸우게 되면서
왜군은 점차 그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그 초토화 작전을 써도 이게 정이 안 줄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초토화를 시키면서 북으로 올라가다가 이 천안 근처에 있는 직산에서 한번 저지당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전투가 있었습니까? 바로 13척대 그 113척의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대승리가 이 진도하고 그 해남 사이에 있는 그 울돌목 앞바다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7,000량에서 깨져가지고 그 배는 13척밖에 없고,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런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이 진도하고 해남 사이에 있었던 울돌목의 그 좁은 수도와 그리고 조수건만의 차 등등 지형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이 전쟁의 훌륭한 전략 전술을 사용했고, 무엇보다도 공포에 떨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면서 직접 앞장서가지고 왜군을 무찌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수군도 다시 용기를 얻어서 싸울 수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 13척대 113척의 말도 안 되는 이 조건을 기적적인 승리로 바꾼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명량해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한산대첩하고는 그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산대첩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함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넓은 바다에서 포위선멸전을 벌인 그런 전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량해전 같은 경우에는 13척밖에 안 되는 배로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벌인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지형적인 조건도 있는데,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수의 배를 이용해 가지고 그 포위 선멸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던 반면에, 명량 같은 경우에 그 역으로 견내령에서 우리 수군이 왜군을 몰살시키는데 어려운 조건을 역으로 바꾸어서 왜군이 아무리 많은 그 대규모의 함대를 동원하더라도 실제로 물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수십 척밖에 안 됐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수군은 이런 기적적인 대승리를 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튼 이 명량해전에서의 대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왜군은 다시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일단은 다 죽어든 조선 수군이 다시 부활한 데다가 거기에다 심지어 자신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순신 장군마다 건재하니까 다시 공포관이 솟는 거죠. 그래서 이 수륙 병진 작전을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고 다시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 민족은 이 명량에서의 대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강점당했던 그 호남 지역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이 남해안 일대도 왜군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왜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이 남해안 지역마저도 소탕하는 그런 전력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1597년 12월부터 1월 동안에는 가또가 주둔하고 있었던 이 울산성을 공격해가지고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고요. 이 소탕전은 1598년에 이르러서 더 거세졌습니다. 이른바 사도병진책이라고 해서 그 서울에서부터 이 세 개의 주요 외성을 그 세 방향으로 나누어 가지고 육지에서 쳐들어가고, 한편으로는 이 바다에서 그 우리 수군과 명나 수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다에서 협공하는 그런 전력이었던 것이죠. 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외성이 틀어박혀가지고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일본으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데요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조선을 무조건 점령하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히데요시 역시도 이미 전쟁을
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명령을 내려도 속으로는 그 우라병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1598년에 그 전쟁의 수교였던 히데요시가 병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된 건 왜군은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고 환호하면서 이제는 어떻게든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조명연합군 수뇌부에게 뇌물까지 바쳐가면서 퇴로를 여달라고 발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꺼졌어. 물론 이때도 명나라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똑같이 그냥 뇌물 받고 그냥 적당히 그냥 퇴로를 열어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자기 고향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 고향을 피바다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죽인 이런 원수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용서할 수가 없죠. 오히려 그 한 놈이라도 더 죽여서 복수하겠다는 그런 적개심이 오히려 치솟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서 고향으로 도망치려는 자들과 그리고 어떻게든 한 놈이라도 더 죽여서 복수하려는 자 간의 마지막 싸움이 이 노량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때 거의 운명건 전투였는데요.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는 진짜 치열하게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수군을 이끌던 이순신 장군도 총탄을 맞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민족은 이 노량해전에서 200척이 넘는 적선을 격파하고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왜군을 살상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에는 살아서 돌아간 왜군은 기껏해야 한 수천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이때 왜군도 한 3만 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퇴로를 뚫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명령에서의 승리를 끝으로 7년간 벌어졌던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의 대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임진왜란 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은 이 7년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자, 먼저 전국 각지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일어섰던 의병들의 항쟁 정신을 빼먹을 수가 없겠죠. 조정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었고 관군도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상황에서 백성들은 오히려 나라를 지키고자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유리하게 바꿔나갔던 것이었죠. 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나 아니면 또 권유 장군이나 그 김시민 장군 같은 이런 애국 명쟁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니까 그 애국 명장들도 이에 화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 명장들은 관군과 그리고 의병 그리고 주민들을 하나의 힘으로 굳게 단결시키고 그리고 뛰어난 전략 전술을 발휘해서 그 전쟁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을 드리자면 이 무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임진왜란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일본이 그 포르투갈에서 도입해가지고 무장했었던 그 조총의 환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총의 위력에 우리 민족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 민족에도 이 조총을 못지않은 조총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천자총통과 대장군전으로 대표되는 이 화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조선시대판 그 방사포나 다름없었던 이런 화차 등 우수한 화약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뿐만이겠습니까? 바다에서는 이렇게 그 돌격선인 거북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세계 최초의 시한폭탄이었던 비격진 천내, 그리고 육상의 거북선이었던 변이중 화차 등등등. 전쟁 시기에도 그 우리 민족의 특유의 그 창의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기들이 만들어졌고, 이와 같은 우수한 무기는 그 전쟁의 승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임진왜란은 결국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승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 민족 전체를 강점해서 식민지로 삼으려 했던 일본의 기도를 완전 저지시켰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만약 이때 그 일본이 조선 강점에 성공해가지고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 일제강점기를 한 수백 년 일찍 맛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잃어버린 채 일본의 한 지방으로 전락해서, 어찌 보면 지금 일본에서 그 오키나와 원주민이나 아니면 아이누인들이 그 2등 신민으로 차별받는 그런 상황이 한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졌을지도 몰랐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거를 막아내고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 찬란한 문화를 지켜낸 것에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승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선을 강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전체를 장악하려 했었던 일본은 막대한 인력과 그리고 물자를 동원하고도 조선을 강점하는데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의 손실과 그리고 물자 손실만 얻어서 도망쳤고, 그리고 그 여파는 결국 전쟁을 일으켰던 히데요시 정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일본에는 에도막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세워진 에도막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을 함부로 쳐도 엄두조차 내지 않았고, 그저 우리 민족과 그냥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0년 동안 그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평화로운 그 한일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임진왜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평화로운 한일 관계가 보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이후 우리 역사에서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보았듯이 전쟁 당시에 나라를 지키고자 앞장섰던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지켜졌고, 그만큼 그 조선 사회에서 그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지위와 그리고 입지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조선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양반 사대부들은 이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백성들 위에 군림해가지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어찌 보면 조선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전쟁 겪어서 피폐해진 마당에. 그래서 노비들에게는 일반 평민으로 면천시켜 주기도 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전쟁의 공로를 바탕으로 높게 사서 이름 쓰는 칸이 비어 있는 그 벼슬 임명장인 그 공명첩을 발행해가지고 그 벼슬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오랫동안 조선 사회를 지탱해 왔었던 그 봉건 신분제는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그 이후에 새로운 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미천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민족의 그 자주권을 지켜내고,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야 했다는 점에서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승리였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 강좌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부족한 강의를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